모두가 잠든 새벽 3시경 다세대 주택의 1층 방에서 시뻘건 불꽃이 타오릅니다. 살펴보니까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침실에 반드시 누워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서랍장이 모두 열려 있고 구석구석이 어질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여성의 신분증하고 금품 등이 사라진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전신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하의와 속옷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부검을 해봤는데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누군가로부터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또 화장품병에 의해 음부가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폭행이 아닌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성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망하고 난 이후에 2차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더욱 채웠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피해자의 몸에 범인의 DNA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없었고 집 주변에 CCTV도 없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8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경 112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주택가에서 남성이 휴대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지구대 경찰이 즉시 출동을 해서 소지품 검사를 해봤더니 주머니에 휴대폰 2대와 타인의 신분증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그럼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주운 거래요. 경찰이 일단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합니다. 누군가가 수상하거나 범죄하고 관련이 있어 보일 때 예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고요. 신원 조회를 해봤습니다. 강도 및 절도 등으로 전과 3범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공연 음란죄로 처벌받은 경력도 있었고요. 남성의 차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남자가 사용하는 성기구, 여자 속옷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이런 나쁘끄러운 물건들을 왜 차에 싣고 다니죠? 남자가 여자 속옷을 일단 갖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 차 안에. 본인이 산 것도 있고요. 주택가를 이제 배회하면서 여성의 속옷만을 훔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별짓 다 한다. 노트북 하나가 나왔는데요. 살펴봤더니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신분증 4번 23개가 나왔습니다. 남의 뭐야, 와. 강도질을 해가지고 강취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 일상이 주택가를 돌면서 여성 속옷 훔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집했을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의 인물을 일일이 상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특이한 점이 좀 있었나요? 딱 한 명이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사망이요? 이야기를 나눴던 오, 주택가 그 방화 강도 살인 사건의 네네. 피해자였습니다. 정황상 이 남성이 살인범이라고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어떻게 촬영해가지고 가지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년 전에 길에서 주워서 그냥 사진 찍어 놓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으니까 뭐 저렇게 이야기해도 딱히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죠. 답답하다. 이미 동행을 한 상태였어요. 6시간 이내에 다른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면은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인멸할 수 있잖아, 증거 인멸을. 방화 살인 사건 이게 완전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가 있잖아요.
당직 형사팀도 긴급 체포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을 데리고 있을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이 남성이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 중에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과장님에게 이 사람을 절도 혐의로 일단 긴급 체포를 하면서 살인 방화 사건도 병행해서 수사를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도 사건으로 긴급 체포를 해버리면 48시간은 경찰이 가질 수 있어요. 빠른 판단을 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경찰서 서정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권 형사님이 형사과장한테 가서 절도 혐의로 별도 적용해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말하는 사이에 임의동행으로 데려왔던 형사들이 6시간이 다 돼버리니까 내보내버린 거예요. 네. 다급하게 주차장에서 절도 혐의로 다시 검거해서 신병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이 남성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CD가 엄청 많네요. 967장의 디스크입니다. 이야. 약 1TB 정도 됩니다. 뭘 넣고 다닌 거죠? 음란 동영상과 여성들의 사진 등이 있었습니다. 소아 성의 음란물 살인 장면을 담은 스너프 영상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아, 최악이다, 진짜. 이 남성은 여성의 속옷을 성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리폼까지 해서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꼈던 거죠. 야, 근데 이 사람 대체 누구죠? 이름은 이대영, 38세 남성으로 무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대영은 아주 무덤덤하게 묻는 말에만 답했습니다. 강력 형사들은 사람을 보면 성향을 알 수가 있는데 이대영은 전혀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살인 방화 사건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고 이대영이 살아온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부터 시작해서 이대영의 이야기를 밤새 들었습니다. 야.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라포 형성을 먼저 하신 거네요. 이대영이 틈을 보일 시점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죽었다는 주민등록증 인물은 2001년도에 죽었어. 수년이 지나서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지울 수가 있어? 설명해봐. 그게 왜 있을까요? 그게 왜 있을까? 내가 얘기 안 하면 끝이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하면 증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화가 나네. 이대영의 표정은 마치 당신이 밝혀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와. 살인 방화 사건은 별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미제로 남았었잖아요. 범인의 자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대영도 안 겁니다. 그렇게 하루가 꼬박 지나갈 무렵에 이대영이 형사들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뭐라고요? 형님, 그동안 만난 형사는 자신을 추궁만 하려 했는데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 사람은 형사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이대영이 좀 마음을 연 것 같으니 살인 방화 사건에 대하여 추궁해보자라고 다른 형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불었어요! 불었어요! 아, 불어버렸어. 불었어. 와, 드디어 하루 만에 성공했네요.
이대영이가 말한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에도 인근 주택을 배회하면서 여성들을 훔쳐봤다고 해요. 그러다가 다세대 주택 1층 방 안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대영은 훔쳐보는 행위 자체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관음증 성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싫다 진짜. 이대영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열렸습니다. 아이고. 집으로 들어간 이대영은 술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을 했고요. 이때 여성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잠결에 눈 떴는데 웬 모르는 사람이 내 침실에 와 있으면 정말 이대영은 소리 지른 여성에게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 용기로 음부를 능욕했습니다. 진짜 여성을 왜 살해했냐 하는 이런 이 물음에 이대영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만 안 질렀으면 죽이진 않았을 텐데. 아, 무슨 여자가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진짜 형님이니까 특별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범행을 자백한 후에 제가 이대영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경계했고 좀 냉랭한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은 뭔데 여기 있지? 이렇게 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건성건성 비협조적이었어요. 이대영의 심리 상태를 깊숙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을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좀 단촐한 느낌이에요. 종이 크기에 비해서 집의 크기가 굉장히 좀 작은 편이고요. 집에 꼭 있어야 할 그런 출입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문 보이시나요? 집 지붕 왼쪽에 보시면 저기 X 표시 보이시죠? 창문에 X를 표시한 것은 이제 외부와의 그런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싶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문이라는 게 보통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출입문이 없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경계나 회피를 암시할 수 있고요. 이 집에 누가 사냐 이런 질문에 이대영은 혼자 사는 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인관계에서 폐쇄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시사가 됩니다. 집을 그리라고 할 때 저렇게 동그랗게 치는 저건 뭐예요? 울타리를 그린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좀 방어적이고 경계를 좀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좀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궁금하다. 여자를 그렸는데 팔다리가 없어. 손이랑 발이 없어. 진짜 그냥 붕 떠 있네요. 사람의 손은 환경에 적응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도구로 간주되는데요. 손이 생략된 것은 현실 적응이나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인물의 하체가 생략된 점은 성적인 영역에 대한 불편감이나 내적 갈등을 반영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대영의 성적 집착이나 속옷 절지 사건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내면의 불안정함이나 왜곡된 성인식과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뭐 특이점 같은 건 없었나요? 이대영은 피해자를 계속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강하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소리치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안 그랬을 거예요. 죽여야 하니까 죽인 거예요. 낯선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변태적인 인물인 것을 주변에서는 몰랐을까요? 이대영은요, 네. 사실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5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인데요. 경찰서에 방문해서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자상하고 꼼꼼하고
손재주도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대용을 두둔했어요. 어떻게 한 집에 사는 남편의 실체를 모를 수가 있었죠? 이대영은 20년간 성실하게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있었어요? 아내의 말에 따르면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리운전도 하고 택배도 하고 밤에는 이사를 도와주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이웃들은 심지어 이대영에 대해서 친절하고 성실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와, 이미 전과가 산범인데 철저한 가면을 쓰고 살았나 봐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지만 절대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은 믿지 않고 단지 가까운 사람인 척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단지 도구로 생각만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 처지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지요. 발견된 신분증 사본이 23개나 됐잖아요. 뭔가 더 밝혀지지 않은 범죄가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살인 방화 사건 자백을 한 그날이 마침 이대영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막내 형사를 시켜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어요. 이대영 앞에 놓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서 먹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생일 파티는 해주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케이크를 먹으면서 야 이제 다 얘기해. 여자 있으면 다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형님,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오늘 이렇게 생일 파티까지 해주시고 무슨 비밀인데? 약수터에서 어떤 한 여자를 돌로 내려쳤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어머, 또 살인을 했단 얘기네요? 즉시 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또 다른 살인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서울 아차산에 있는 한 약수터에서 58세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던 건데요. 주변에 있었던 그 돌로 수차례 그 여성의 머리를 가격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머, 너무 잔인한 사건이었네. 피해자의 상하의 모두가 탈의되어 있었고요. 범인이 하의와 속옷을 강취해서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나뭇가지를 꽂아놨습니다. 외딴 곳이기 때문에 약수터가 사람이 거의 그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CCTV나 범인을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미제로 남았습니다. 이대영이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차산 날다람쥐다 할 정도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아차산 인근에서 20여 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아차산을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차산에 올라가서 자유행위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아이, 들어 진짜. 어쩌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날 땀이 나니까 사람들이 마시는 약순물에 세수를 했대요. 이 모습을 본 50대 여성이 다른 사람도 같이 마시는 약수터에서 뭐 하는 거냐, 더러운 얼굴을 들이밀고 왜 세수를 하냐 하면서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대영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의 손에 커다란 돌이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타박했던 여성이 그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무의식적으로 했다 이거지. 계속 뭔가를 회피하는 느낌이에요. 이대영은 그 쓰러진 여성의 다리를 붙잡고 약수터 옆에 한적한 길로 옮겼어요.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나를 무시해서 그래. 아줌마는 여기 누워서 아줌마가 잘못한 걸 반성해야 돼.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짓을 하게 된 걸까요? 이대영은 면담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놈을
발목부터 천천히 온몸을 차근차근 죽이고 싶어요. 와,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주먹을 불끈 쥐고 그리고 또 얼굴을 일그리뜨릴 정도로 화를 냈어요. 죽이고 싶은 그놈이 누군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 학교를 마치고 아차산에 있는 집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아차산에 처음 왔는데 정상까지 나 좀 데려다 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상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소변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남성은 갑자기 이대영에게 성폭행을 가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한테요? 남성이 남자아이를 지금 성폭행한 거죠. 그날 이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혼자만의 비밀로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떻게 보이실까요? 나비가 있는 것 같고 왕관도 보이고 리본 막 엉켜있는 느낌? 이대영은 이 카드를 보면서 박쥐가 바위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흔치 않거든요. 언제든 바위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남성적인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나 왜곡된 인식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성 성폭력 피해자 중에 일부는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대영 역시 아내와는 성적인 교류가 적었고 또 오히려 여성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속옷을 착용하기도 하고요. 대량의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바바리맨이 되기도 했고 아차산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왜 무고한 피해자를 살인까지 하게 된 걸까요? 만약에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연쇄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차산 사건과 주택가 사건에 있어서 6년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살인이 어떤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대영은 면담 내내 자신이 피해자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은 그 성피해 경험은 깊은 심리적인 충격과 상처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기력했던 자신에 대한 자괴감, 가해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런 외로움이 오랜 시간 내면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왜곡된 성인식이 더해져서 스스로 또 다른 가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법원은 징역 22년 6개월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본 건 각 살해 범행에 이르게 된 뒤에는 불우했던 가정 환경 및 초등학교 때의 성추행 경험 등이 범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참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둘이나 죽이고 심지어 시신을 모욕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절대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묻힐 뻔했던 그 미제 사건 2건이었습니다. 진상을 밝히려는 수사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번 사건 해결에 스모킹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